자, 외국인이 수급이 비어있는 그런 주식이 무엇인지, 어떤 주식을 주목하면 좋을지. 지난주 증시가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유럽에서는 긴축 정책으로 전환한다 라는 기조가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그래봤자 고점 대비 한 2%에서 3% 정도 조정이 났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주식이 싸졌다 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반기에 어떤 주식을 주목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목 발굴을 할 때 외국인의 수급을 참조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개인에 비해서 다양한 투자 정보를 발빠르게 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이 이미 많이 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개인이 들어온다? 오히려 외국인이 개인들한테 지분을 넘기고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역발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외국인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지분율이 많이 낮은 그런 섹터 중에서 과연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한마디로 외국인이 빈집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앞서서 외국인이 사면 일반적으로 오른다. 이게 과연 팩트인지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과연 어떤 주체가 사는 것이 실제로 주가에 가장 긍정적이냐,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체예요. 바로 외국인과 개인. 자, 왼쪽은 주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과 주간 외국인의 수급의 관계를 이 매트리스 차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봐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여기 추세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X축이 주간 순매수 금액이에요, 외국인의. 그리고 이 Y축은 주간 코스피 지수의 변동률입니다. 추세선이 이렇게 정비례 관점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외국인이 사는 주간에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들을 가지고 한번 상관계수로 구해봤습니다. 상관계수는 얼마나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이느냐, 그 부분인데, 만약에 상관계수가 1이다 라고 한다면 두 변수가 완전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 두 변수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통계학에서는 0.4부터 상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0.52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이 많이 사면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개인과 코스피 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딱 봐도 추세선이 완전 반대죠. 외국인은 정비례했는데 개인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0.45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역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즉, 개인이 사면은 오히려 그때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줍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투자를 정말 못하는 것이냐?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매수의 행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 그 밑에 물량을 대놓는 특성이 강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을 잡아먹으면서 사요. 즉, 주가를 쭉 위로 올리면서 사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반대로 개인이 매수를 할 때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밑에 매수 물량을 대놓는 그런 차원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수급이 비어있는 그런 주식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 5년간 평균 외국인 지분율, 그리고 지난 1년간 평균 외국인 지분율 대비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그런 섹터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연히 이익이 증가를 해야겠죠. 자, 추가적으로 올해 코스피 지수가 12% 정도 올랐는데 이거보다 상승률이 덜한 그런 섹터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선정된 섹터는요, 바로 은행주입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은행 섹터의 외국인 지분율 추이입니다. 지난 5년간인데 이 역사적인 외국인 지분율 밴드를 확인해 보면 고점은 한 26%입니다. 저점은 14.5% 정도 돼요. 근데 현재 은행 섹터의 외국인 지분율이 15%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인 저점과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은행 섹터의 외국인 지분율이 과연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과거처럼 이렇게 25%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핀테크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전통 금융주의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25%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다면 빈집 털이를 할 만하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 정도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올해 은행주의 순위, 이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면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출 성장률이 높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의 수익성을 점검하는 지표죠. 순이자 마진, 넷 인터레스트 마진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은행주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당입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아진다? 자, 그것보다도 이 배당, 이쪽 측면에서 은행주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은행 섹터의 배당 성향 추이입니다. 참고로 배당 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얼마를 배당을 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25%다 라고 한다면 100억을 벌면 25억을 배당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 10년간 은행주의 배당 성향 보면 전반적으로 높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낮으면은 23.5%, 높으면은 26%의 배당 성향을 꾸준히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시면 21%예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주들의 자본 건전성 확충을 위해서 배당 성향을 20%로 제한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이 은행주의 배당 성향이 21%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눌렸던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벤트가 올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 5년 평균이 25% 정도만 배당 성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은행주는 배당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 섹터에 어떤 주식을 주목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장된 은행주입니다. 신한지주부터 제주은행까지 전반적으로 은행주다라고 한다면 금융지주사부터 은행, 이런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뭐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은행이 가장 큰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은행주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나와 있죠. 그리고 2021년 예상순이익, 그리고 2021년 예상배당금, 그리고 ROE가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 ROE가 나와 있느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판단을 할 때 그 기업이 받는 PBR 대비 ROE가 얼마나 높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ROE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절대적인 ROE 수치가 얼마인지 이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2021년 순이익 증가율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높은 기업이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올해 예상 순이익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한 20% 내외. 자, 그리고 중요한 배당 한번 살펴보면, 자, 올해 주당 배당금 증가율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금융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뭐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배당 수익률까지 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6% 이상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뭐 JB금융지주,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결정하는 ROE 같은 경우에도 뭐 JB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KB금융도 좀 높은 편이네요.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금융지주는 원래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그런 기업이었고, 올해 뭐 신한지주라든지 KB 이런 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선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분기 배당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 중에서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자, 두 기업이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주 중에서 ETF 말고 이런 주식들을 좀 주목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이 은행주 투자함에 있어서 꼭 봐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단기 국채가 아니라 장기 국채금리. 일반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이거를 장기 국채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은행주는 일반적으로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주가 사실 한 5월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간 부진했던 성장주들이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은행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간 배당락이 발생한 이후에는 또 배당주의 매력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가 더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국채 금리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주 금요일 좀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슈에도 이 국채 금리가 반등을 보인 거는 그간 좀 너무 조정을 받지 않았나?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자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패드의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테이퍼링 논의를 본격화하고 내년에는 테이퍼링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확실히 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축소할 때는 맞긴 맞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도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비어 있고 그리고 이익 모멘텀과 배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올해 안에 금리 인상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일반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님, 순이자 마진이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확대되기 마련이죠. 아무쪼록 이 은행주가 현재 소외되어 있고 역발상 관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은행주가 하반기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길벗 출판사와 함께 배당주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배당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한국 배당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배당주, 그리고 우선주, 리츠, 배당 ETF까지 다양한 배당주 투자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배당주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사이다 경제에서 배당주를 가지고 현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배당주 투자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배당주 발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를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